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애써온 분이십니다. 항상 국민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이제 지금 21대 국회 후반기 그동안 과방위 간사로 아주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돌아보니 어떠십니까? 지난 2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한테 가장 부닥치는 단어는 역시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네. 코로나가 우리한테 미쳤던 영향이 매우 큰데 그중에서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가 바로 비대면 사회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네. 접촉을 줄여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비대면 사회가 코로나 시대의 화두인데 그 비대면 사회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뭐냐? 과학기술의 그렇죠. 발전, 예. 또 ICT 인프라의 발전 이런 것들이 예. 아마도 코로나 와중에서도 우리 인류가 좀 버틸 수 있는 그나마 힘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속해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주로 다루고 있는 상임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인류가 고민하고 있는 화두와 잘 이렇게 밀접히 결합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크게 두 가지 법을 제정을 했는데 하나는 데이터 기본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는데 예. 그거는 역시 이제 IT 경제, 디지털 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데이터가 일종의 이제 디지털 경제의 원유다라고까지 표현을 네. 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 기본법을 제정을 했고 또 하나는 이 현대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화두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후 변화 시대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좀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자 그래서 네. 기후 변화 기술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든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 또 이제 최근에 구글, 애플 등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저희 갑질 횡포를 막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니 의원님이 이제 저희 출연하신다고 했을 때 어떤 법안 발의하셨나 이렇게 보다가 이 법안을 발의한 주인공이신 거예요. 사실 국회에서 많은 법안들이 이렇게 발의되고 하지만 입법 통과했다고 해서 이렇게 기쁜 적은 정말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제가 그때 국회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동료 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은 다른 어느 나라도 그렇게 평가하듯이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인데 디지털 정책에 있어서도 선진국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자. 그 판단을 구글, 애플 등 이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그 횡포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제동을 거는 네. 첫 번째 국가가 되자 이렇게 용기를 내달라 이렇게 제가 이제 본회의에서 호소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다행히 여러 가지 국절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 국회가 첫 번째로 그걸 통과시킨 네. 나라가 됐습니다. 예. 대단해요. 우리 국민만 좋아했던 게 아니라 이 세계적인 게임 회사의 CEO가 트위터에 나는 한국인이다 라고 올렸어요. 이분 외국인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구글 방지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던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CEO인데 다 보고 계셨어. 아니 그분이 이제 그리고 나서 법 통과 이후에 국제 컨퍼런스를 국회에서 했어요. 국회에서 했을 때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CEO하고 왔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앱 공정성 연대라는 NGO가 있습니다. 그 NGO의 대표 그리고 프랑스 디지털 장관이 한국계 세드리고라는 장관이 있는데 그 세드리고 장관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국제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의 의미 그리고 이게 글로벌리 적용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그분하고도 만나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의 이제 표현은 그런 거였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의 소위 덕점적 지위로 오는 정말 갑질 횡포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한국의 이 정책이 정말로 그 돌파구를 열어줬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케네디 대통령이 독일이 분단돼서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던 시절에 베를린 장벽에 가서 그 케네디 대통령 연설을 해요. 그 연설 내용이 뭐냐면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 네. 거기서 온 거군요. 그게 이제 자유 독일을 자기는 지키겠다. 이렇게 해서 나는 베를린 시민이라는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을 따와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이제 올린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왜 의원님들은 약간 좀 한국에서야 뭐 파워가 세시지만은 글로벌리 약간 우물안 개구리 같은 이미지가 많은데 맞아요. 우리 의원님께서 그렇게 글로벌리 통용되는 그런 법안을 이렇게 상정을 하시고 했다는 면에 있어서 저희 굉장히 좋았고요. 의원님들 이렇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 좀 국회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의원님이 이 과학과 이법만 좀 능력이 있으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또 반전 매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요? 뭐냐면 노래를 또 너무 잘하세요. 진짜? 네, 그래요? 학교 다닐 때 노래 동아리에 계셨어요? 노래 동아리 활동을 했죠. 그런데 그 이제 동아리 만드는 활동에 참여를 했고 예. 근데 실제 바빠서 동아리 뭐 하느라고. 활동은 직접은 못 했는데 네. 대신 이제 객원 싱어로 아. 무슨 이제 공연 같은 거 하면 네.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노래 실력이 출중해야 객원싱어. 그렇죠. 예. 노래 전체적으로 수준이 좀 낮겠죠. 동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때 부르셨던 노래가 걱정하지 말아요. 뭐한 걱정 소절 말아요, 그때. 불러달라고 하고 싶지만 그러게. 부끄러우시죠, 의원님? 부끄럽죠. 그 자료 화면 있을 테니까. 약간 하이라이트 부분만 하이라이트만. 살짝 좀 그대여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진짜 너무 동전의 양면성 같은 매력을 갖고 아니, 계시네요. 여러모로 너무 매력 덩어리신데. 네, 매력. 보통 이과남이 이러기 쉽지 않은데 그쵸? 이런 감성을 또 가지고 예. 계시네요. 예. 야.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그래서 어떤 인생책을 추천하실까 좀 궁금했는데, 얼마 전에 소천하셔서 많은 국민들이 슬퍼했었는데요.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될지 너무 많은 역할을 하셔서 저희 이어령 선생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책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라는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사실 이어령 선생님이 이제 최근에 마지막으로 출간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읽었었는데 이 책은 20대 후반에 쓰신 책이어서 또 좀 새로웠어요. 그래서 의원님 어떻게 이 책을 소개를 좀 어떻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책을 제가 어찌 보면 약간 좀 잊고 있었어요. 잊고 있었는데 이어령 선생님의 타계 소식을 듣고 나서 그때 내가 봤던 책이 고등학교 제가 1학년 때 이 책을 봤는데 그 책이 뭐였더라?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흙 속에 바람 속에라는 이 책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당시 읽었던 대목들이 몇 가지 대목들이 막 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는 저는 원래 뭘 읽는 걸 참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만화책을 봐서 그렇지만. 저도 그래. 저도요. 만화책, 무협지 막 이런 거를 주로 이제 많이 보다가 본격적인 독서를 한 게 제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부터 이제 본격적인 독서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독서를 하면서 제 인생에 첫 번째 남았던 기억이 이 책과 장길산이라는 대하소설 이 두 가지 책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제가 그 인생을 살면서 이 책을 만난 게 벌써 한 40년쯤 되는 건데 40년 독서 인생의 첫 번째를 알리는 책인 것이죠. 예. 그 이현영 선생님 그 20대 그 젊은 나이 그 경향신문에 연재했던 것들을 네. 모아놓은 글인데 그 한국인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그렇죠. 질문을 던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고등학교 어린 시절에 그걸 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제가 이거를 인생책으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참 이번에 귀한 시간을 저희도 가졌는데요. 이 흙 속에 바람 속에라는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어령 선생이 1934년생이니까 1963년에 이 책을 펴냈을 때 29이었던 거예요. 저보다 어린 나이에. 대단하시다. 그렇죠? 네. 한국인의 문화적 특질을 생활 속에서 포착을 한 겁니다. 단어 속에서 다 네.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속에서 다 찾아내셨잖아요. 맞아요. 뭐 하얀 옷을 또 우리가 입는다든지 돌담이라든지 예. 네, 뭐 이런 곳에서 다 한국인의 문화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발견한 뭐 탁월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사실 1960년대라고 하는 시대가 굉장히 우리가 가난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세계 최빈국이었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45년에 해방이 됐지만 한국전쟁을 겪고 우리가 도대체 어떤 민족인가를 계속 곱씹는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그때 이런 청년이 이런 통찰력 있는 책을 내놓았으니 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당대에 이 책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베스트셀러였고요. 예. 또 재밌는 건 이 책 제목이 흙 속에 저 바람 속에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원래 풍토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곳을 가리킬 때 뭐 풍토라고 그렇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단어를 거꾸로 조합을 한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렇게 탄생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이어령 전 장관에 대해서 어떤 분이다 조금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충남 논산 사람인데요. 이분은 충남 아산 분입니다. 또 같은 지역? 예, 그렇습니다. 충남 아산 분이고 네. 고등학교는 이제 아산에서 이제 부여고등학교를 가셨더라고요. 부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를 진학하셔서 이제 문학도시죠. 예. 문학도를 그래서 글도 많이 쓰시고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 상당히 비평적인 또 비판적인 시각이 상당히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한국인의 원형은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셨던 분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분이 가졌던 성취라는 것들이 워낙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초대 문화부 장관까지 하셨고 그 전에 이제 서울올림픽 88년도 서울올림픽 할 때 그 연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연출할 때 굴렁쇠를 가지고 왔던 그 어린아이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대단한 장면이었어요. 그럼요. 예. 그게 한국의 정서, 한국의 문화, 한국의 특징을 딱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네네. 굴렁쇠를 울리는 그 소리. 네네. 예. 그거를 연출했던 정도의 감수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또 인생을 마무리하시면서도 제가 얼마 전에 그 EBS인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작별하는 대목의 그 인터뷰를 봤어요. 좀 본 적이 네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걸 보면 정말 또 울컥하더라고요. 예, 울컥하고 네.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헤어지는 인사만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있으세요. 여러분 다 잘 있어요. 담담하게 당신의 인생을 그렇게 정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잘 있으라고 예. 그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감동을 받았고 예. 그게 바로 이어령 선생님의 거의 90다 되는 인생을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 아니겠는가. 그 원형이 아마도 이 책에 또 담겨져 있는 정신 아니겠나 싶은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차트로 좀 넘어가 봐야 그럴까요? 되겠는데 네네. 책 내용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이어령 한국인에 대해 말하다. 첫 번째 차트. 자, 울지 않는 자 한국인이 아니다. 네, 역시 그 한국인과 울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책에서는 어떻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민족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한이잖아요. 뭐가 그렇게 슬픈지 참 새들이 노래한다라고 보통 서양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예. 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은 거의 다 운다라고 표현을 그렇더라고요. 하고 있어요. 네. 뭐 가령 고전 문학 작품 중에서도 청산별곡 보면 울어라 울어라 새요 라고 하면서 노래하는 건데. 그렇죠. 그 소리가 울음소리로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기 마음도 슬프니까 어. 새 너도 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런 울음의 연원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온 거냐라고 봤을 때 이어령 선생님은 굶주림, 가난에서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그 영어에서 슬픔이 새드잖아요. 예. 근데 그 새드라는 단어가 독일어 자트에서 왔다라고 쓰여 있어요. 네. 근데 이 자트는 보면 배부르다, 포식하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런 슬픔도 배부른 다음에 느끼는 어떤 호사에 가까웠다. 그런데 우리는 굶주림조차 이걸 슬픔으로 느껴야 하는 굉장히 비탄한 상태였다.
그렇게 우리나라하고 서양 사람들하고 이게 다르네요. 이거를 보면서 조금 공감이 많이 갔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그 울음이라는 정서가 갖는 이 한국 사람들한테 한민족이 미친 그 어떤 메시지일까 네네.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보면 울음의 미학이라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특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울음의 미학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컨텐츠들이 예.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것이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사실은 슬픈 감정과 이런 감정을 표현하기가 정말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가장 어려운 감정 표현을 제대로 했을 때 공감대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예. 웃음이라는 것은 사실 공감대를 받기 쉽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 울음의 미학이 우리 대한민국의 저희 한류나 이 콘텐츠에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도 바로 이 울음의 미학부터 오지 않았나. 그런 해석을 또 요즘은 해봐요. 네네네. 의원님 정치 입문을 언제 하신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예,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그 경선 때부터 네. 말하자면 정치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 것이고요. 공직 생활은 2004년부터 시작을 했고 예. 선출직은 2016년에 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선출직을 하셨는데 정치를 그럼 본격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예. 뭐 계기가 좀 있으셨나요? 그 당시 계기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출직이든 네. 그렇지 않든지 간에 정치는 이제 다양한 영역의 정치 활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제가 고등학교 이래로 뭐 이 책의 영향이기도 하고 가능하면 좀 공적인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네. 그런 제 인생의 결심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 이제 정치 활동이 되겠죠. 예. 선출직에 도전한 것은 그게 약간 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고 저는 봐요. 무슨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저한테 선출직 공직에 도전해보자라는 주변의 권유는 많이 있었죠. 예. 그전부터 있었고. 예. 근데 그때는 내가 누구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준비는 아직 좀 덜 돼 있는 것 같다. 조금 더 준비를 해서 하겠다 해서 시기를 한 2번 정도 늦춘 게 이제 2016년이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의원님 그 청와대 있을 때 그 방과후 학교 또 전면 시행을 강력하게 추진하셨다고. 아니 의원님은 내 삶에 너무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인 거예요. 저 아이가 한참 이제 커나갈 때 그때 네. 또 방과후가 예. 막 생겨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네, 큰 도움이 됐거든요. 감사합니다. 고마워하셔야 돼요. 예, 제가 이제 2004년도 7월 1일자로 제가 청와대 근무를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4급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1급 비서관까지 이제 했는데 네.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교육 문제를 담당하라는 명을 받고서 제가 부서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문화비서관실에 가가지고 담당을 하는데 가서 봤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방과후 학교를 대통령 공약으로 걸었고 인수위 때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건데 네. 가봤더니 막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서 만들고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저기 그 관악에 있는 중학교에 있는 강감찬 학교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거기를 모시고 가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바로 그냥 전면 시행하는 거고 그렇게 밀어붙였죠. 제일 쟁점이 됐던 것은 그런 거였죠. 교육 과정에 있는 것은 교장이나 교사들이 책임을 지겠지만 네. 방과 후에 진행하는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까지 얘기하셨는데 자 그러면 내가 방과 후 교장을 따로 임명하겠다까지 얘기하면서 추진 의사를 밝혔죠. 그래서 결국에는 진행이 된 것이고 요즘은 또 약간 또 이슈가 조금 바뀐 것 같더라고요. 예. 너무 외주를 준다. 너무 외주를 줘서 네, 네.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또 예. 평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국회의원으로서도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좀 닦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초선으로 처음 뛰어들었을 때서 이제 재선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뭐가 좀 많이 달라지셨나요? 2016년 그 시점이 제가 청와대에서 2004년부터 노무현 대통령 퇴임할 2008년 2월 25일까지 근무를 한 건데 네. 그때 이제 방과후 학교라든지 뭐 이제 평생학습법이라든지 이걸 제가 이제 담당을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한 10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10년 만에 그러면 그 정책을 AS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졌던 거예요. 네. 그래서 상임위도 초선 때는 이제 교육 문화를 네. 이제 제가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는 목표의식은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재선이 돼서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과
또 지역사회의 요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지역의 발전만을 위해서 뛰는 사람은 사실 국회의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국가의 발전과 지역의 요구를 연결하는 사람이 저는 같이 국회의원이라고 해줘야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의원님 예.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뭐 노력하시는 거 있으세요?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그 정치를 하는 일종의 모토로 삼고 있는 것이 말 잘 듣는 정치인이 되자입니다. 말 잘 듣는. 말을 잘 듣는다. 누구의 말을 잘 듣는 정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 가지 약간 중의적인 건데요. 말을 잘하는 국회의원들은 많은데 말을 잘 들어주는 국회의원은 좀 부족하지 않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지역 시민들의 또 국민들의 말을 잘 듣자. 예. 그게 이제 한 뜻이고 또 하나는 그 말만 들으면 뭐예요. 말을 잘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중의적 의미로 말 잘 듣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모토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게 제가 지금 초심이에요. 그 유성분들이 저 인물 잘 뽑으셨네요. 뽑으신 것 같아요. 당을 떠나서 인물을 네. 봤을 때, 네, 잘 뽑으셨고. 제가 그 유성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끈이 있어요, 유성에. 그러세요? 그 외가가 끈으로 역시, 예. 역시 우리 사회는 끈으로. 제가 잘 부탁해야 되겠군요. 끈으로 연결된 사회. 제가 지금 몸소 보여드렸습니다. 아, 그러게요. 어떤 얘기인가요? 예, 그 이어령 선생이 이 책에서 주로 서구 사회와 또 우리나라의 문화를 네. 좀 대별하고 있는데요. 서구 같은 경우는 버튼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면 이 가전제품들 다 대부분 버튼으로 누르는 거잖아요. 서구에서 발명된 것들. 예, 그렇죠. 근데 한국은 뭐 옷고름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다 끈으로 뭔가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끈이라고 하는 게 또 보면 당신과 나의 인연을 엮는다라는 뜻이기도 끈도 해요. 되죠. 예. 예.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 라고 하면 나 끈 떨어졌어. 끈 떨어진 연이야 뭐 이러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렇죠? 네네. 예. 그리고 뭔가 악착같이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을 끈질기다. 끈질. 라고 끈도 그 이야기를. 끈이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인은 어떻게 보면 이 끈이라는 것과 때려야 뗄 수가 없고 네. 끈이 곧 한국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한국 사회는 이렇게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의 장점과 또 단점도 있는 것이겠죠. 어때 우리 권진영 씨는 개그계 끈 좀 단단하십니까? 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뭐 나이가 드니까 네. 이 끈끈하기 위해서 체력적으로도 또 좀 딸리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나 이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렇죠. 맞아. 네, 30대 이럴 때는 막, 불러보면 달려가고 있는데 40대 나 오늘 좀 못 갈 것 같아. 막 이런 게 좀 생겨서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또 그런 게 좀 맞아요. 약화된 것도 네. 같고 나로서는 참 그런 것도 좀 고마운 면도 없잖아. 제가 볼 때 사회생. 우리 오유경 아나운서는 진짜 잘 다니시더라고요. 체력이 정말 훌륭하신 것 체력이? 같아요. 끈 관리를 잘 하시는 거죠. 끈 관리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 보여요? 네네. 아, 그렇구나. 그냥 SNS 보고 그런 걸로. 오늘도 나갔어 막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래요. 예, 잘하는 걸로 하고. 네. 근데 의원님은 뭐 끈이 좀 중요하지요. 정치 잘 하시려면. 아니, 어떠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네네. 당연히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정치도 이제 예를 들면 뭐 정치라는 게 정당이라는 걸 통해서 또 하게 네네. 되고 네. 또 누구랑 정치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평가를 받고. 네. 그러니까 고립된 정치인, 고립된 개인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게 워낙에 오래된 농경 정착 문화의 특징 때문에 정착 생활 속에서 발생한 관계성. 그렇죠. 그게 이제 끈으로 연결되는 그런 예, 거겠죠. 예. 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허위 평론가 그런 거 참 싫어할 것 같아요. 어때요? 맞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끈이라는. 이 끈에 대해서 또 이어령 선생님도 그러니까 네.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서구의 주사위 놀이와 우리의 윷놀이를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서구의 주사위 놀이는 주사위를 하나 던져서 그 운명을 판가름하잖아요. 예. 이건 홀로 있는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윷놀이는 4개의 윷을 던져서 그 관계성 안에서 어떤 운명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있는 운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근데 이 서로 있는 운명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협잡이라든가 예, 또 이 관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부작용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뭐 윷놀이의 특징이기도 한데
윷놀이는 이제 누가 앞서 나가면 그게 좋은가 보다 싶지만 사실은 언제라도 뒤에 말이 붙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앞서 나가지만 언제나 불안에 시달리는 심리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같은 편끼리는 똘똘 뭉치는, 그래서 다른 편은 좀 적대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꼬집고 있어요. 의원님이 참 다양한 재능이 많으신 게 또 아까 만화 좋아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게임도 많이 좋아하셨나? 맞아요. 게임을 많이 즐기셨습니까? 그렇죠. 컴퓨터 게임을 처음 접한 것이 89년인가 90년인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그때 컴퓨터는 사실 그런 거잖아요. 요즘 같이 무슨 일체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팅을 하려면 도스 딱 껴가지고 맞아요. 부팅하고 네. 그다음에 뭐를 프로그램을 구동을 하려면 빼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네. 정말 옛날 방식. 그랬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접했던 컴퓨터 게임 뭐냐면 이제 일본의 코에이사의 삼국지. 그거 대단했습니다. 그때. 게임이 있었어요. 대단했어요. 그거 진짜 제가 그거 하느라고 막 며칠 밤을 새고 했었어요. 너무 재밌으신 것 같아요. 그럼 의원님 국회의원이 되시고 나서도 게임을 좀 하시긴 하셨어요? 하긴 하죠. 근데 예전같이 이렇게 많이는 못 하고요. 최근에 한 게임은 뭐가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랑 포켓몬고 그것도 좀 해보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초선 때 2017년, 18년 그때 이제 게임 포럼을 만들었어요. 게임 프로그램이요? 예. 그 대한민국 게임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여야 국회의원들 그리고 게임 산업협회 등 게임 업체분들 그다음에 게임 학회 같은 전문가들 이렇게 게임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워낙 많으니까요. 일단 부정적 인식을 조금 극복을 하자. 셧다운 규제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셔다운 규제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어떻게 좀 해보자 해서 그런 걸 좀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죠. 네. 그거 하면서 의원회관 2층에 이제 그 부스를 딱 만들어 놓고 각종 카트라이더라든지 스타라든지 이런 게임들도 의원들이 하고 그랬었죠.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에서 중독을 좀 빼자 이런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독이라는 개념은 그거는 약간 좀 물리적인 개념인데 콘텐츠에 대해서 그거를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그럼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다른 콘텐츠들 예를 들면 드라마, 음악 이런 콘텐츠도 똑같이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왜 유독 콘텐츠 중에 게임만 왜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냐. 예전 기억을 되돌아보면 만화책 있잖아요, 만화책. 만화책이 그 학부모들의 가장 큰 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애들 공부를 방해하는 거니까. 몰래 보러 다니는데 얼마나 가슴이 떨렸든지. 그리고 아마 만화가게에서. 그 동실에 살고 있었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건데 예전에 어떤 기억이 있었냐면 만화책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서 불태우고 화형식하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진짜요? 그럼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무슨 만화책 보는 거, 또 웹툰 보는 거 가지고 무슨 중독이나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만화책이라도 봐라 이렇게 좀 제발 책 좀 봐라 뭐 이런 책인데. 분위기죠. 요즘 오히려 장려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공해야 돼. 저는 게임에 대해서도 다른 콘텐츠와 같이 그냥 동등한 대접을 해주면 된다. 그게 이제 저희 소신이고 그런 의미에서 중독이라는 표현은 삭제가 맞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 덕후력 테스트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럴까요? 예. 네. 의원님 얼마나 이 한국 영화를 또 사랑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모임도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은 안 해요. 미리 한잔 깔아놔야지. 여러 모임을 많이 하셨나? 제가 이게 뭘까요, 의원님? 그러니까요. 조승래 의원의 영화 덕후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 명대사를 듣고요.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과연 우리 의원님 정말 영화를 사랑하시는지 지금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네, 모임은 네. 없으셨다고 최근 영화 빼고 옛날 영화. 네네. 옛날 영화니까 안심하시고요. 네, 네.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견우야 미안해 나 어쩔 수 없네 여자인가 봐 했던 그 영화 제목은 뭘까요? 하나, 거의 둘, 싱크로율 99%인데. 네. 지금 전지현 씨랑 똑같았거든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지현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야, 이 정도 많이 얘기해줬다. 제목이 생각이 안 나. 잠깐만요.
지금은 힌트 좀안 그러면 쓰면. 그 영화의 한 장면이나 뭐 기억나는 걸 맞추시면 저희가 인정해드릴게요. 네. 그 뭐야 교복 입고 뭐 하는 것도 나오고 하잖아요. 맞아, 거의. 맞추네. 엽기적인 그냥. 아 그게 생각이 안 나네. 맞히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딩동댕. 대단하신데.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점점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 짝으로 가면 살기는 사는 거일까? 다리가 빨라지니 몸이 빨라지고 몸이 빨라지니 다리가 빨라지니 자들하고 친하나? 와, 이거 뭐야? 이거 했던 영화 제목이 있어요. 예. 네. 하늘에서 뭐가 막 떨어져. 막 떨어졌었죠. 동막골. 오, 웰컴 투 동막골. 맞추셨네. 바로 봤어. 정말 영화를 영화 사랑하시는 많이 것 같아요. 보셨네요. 네. 네. 그럼 세 번째 문제 계속 과속방지턱처럼 넘어가시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 덜컹하면서 네. 넘어가십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것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하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설령도 씨가 명대사. 나왔던. 서른도 말고. 쌀기 않고. 서른도 말고. 힌트를 다 그렇죠. 주셨는데. 다 소름도? 소름도 말고 뭔 말이지? 여의도 말고. 이래도 못 맞춘다. 탈출. 실미도? 그 다음에 실미도. 들어와. 이거 죽겠다. 딱 좋은 날씨. 이것도 있어. 그거 다 기억하시네. 아니. 이거. 백화점도 앞에 이 이름 있는 백화점도 있어요. 그치, 그치. 아, 사실상 이거 이렇게 거기다 떠먹여드리면 아니, 근데, 그래도 대단한, 맞추기 쉽지 않아요. 다 맞추셨습니다. 정말 영화 덕후인 인정합니다. 인정. 근데 이제 그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이제 국회의원 모임을 이제 그 초선 때 만들어서 했었죠. 하고서 그때 의원들이 거의 한 40명 정도가 참여했어요. 근데 그때는 주로 이제 그 예술 영화나 독립 영화 같은 지원이 필요한 네, 네.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했고요. 지금은 이제 게임, 영화, 만화 이거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문화 콘텐츠로 모으자 그래가지고 문화 콘텐츠 포럼을 발족시켰어요. 그래서 그걸 좀 대표를 제가 하고 있어요. 와, 역시 멋있는 다르시네요. 거 다 아시는 것 같아. 네. 좋습니다. 만화면 만화, 영화면 영화, 노래면 노래. 게임이면 게임. 와, 팔방미인이시네요. 네, 좋습니다. 만렙 달성. 네. 자, 이어령 한국인에 대해 말하다. 자, 마지막 차트 뜯어보겠습니다. 장난감이 없었던 이유. 이것도 참 새로웠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전통 장난감이 문득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왕구가 예. 사실은 거의 없었다라고 이어령 선생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일본만 해도 에도 시대에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 완성도도 매우 뛰어나고. 근데 한국에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이 없었다는 건 예. 결국 아동들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다. 그거 그리고 너무 슬프던데요. 예, 좀 더 넓게 해석을 하면 우리나라가 미래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과거 중심 사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의 장난감이 없었다는 게 단지 그냥 아이들이 뭐 살기 어려웠겠네, 네. 아이들이 재미없었겠네가 네, 아니라 네, 네. 그것이 한국 사회의 이런 특질과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걸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원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면 있을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놀이나 이런 것들이 시서화 같은, 그러니까 지금 완구라든지 장난감 같은 것이 아니라 시서화, 뭐 예악 같은 이런 것들이 그 소위 사대부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질로 봐서 예. 어렸을 때부터 사실 그 교육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바둑이라든지 그냥 잡기 취급을 했던 것들이 사대부 문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소위 양반과 상놈의 이 반상의 구분이 엄격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네. 소위 상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는 거죠. 뭐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예.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엄마든 아빠든 뭐 상놈이고 노비고 그러면 거기에 종속돼 있어가지고 뭔가를 커드레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원래 신문제 사회가 워낙 고착화된 예. 500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마 형성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은 좀 해봐요. 그 의원님, 저희가 이제 한 3개 정도를 뽑아봤어요. 이 글 중에서. 혹시 의원님이 여기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테마들이 있는데
하나 정도 좀 의원님한테 좀 많이 와닿았던 거 하나만 소개해 주신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뭐 몇 가지 대목이 예. 아직까지 한 40년 가까이 지나면서도 남아 있는데 예. 그중에 저한테 제일 충격적인 대목이 이거였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59쪽에 보면 네. 일본 국가와 우리나라 애국가를 비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일본인들은 뭐 사자레 이신노 이와호토 나리떼 그래가지고 작은 모래가 바위덩이가 되도록 작은 모래가 바위덩어리가 되도록. 네네. 근데 우리나라 애국가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진짜 딱 반대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예. 그 당시에 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응? 일본은 작은 게 커지는 개념이고 우리는 큰 게 작아지는 개념인데 그러네요. 그럼 이거를 그럼 일본은 긍정적으로만 볼 것이고 우리는 그 비관적으로만 볼 것이냐. 그럼 이 정서가 뭘까? 사실 그 고민을 엄청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그걸 비교를 해보면 모래가 바위돌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일본 특유의 그런 응집력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집단주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 순응성 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큰 바다와 산이 변화가 된다는 건 가장 엄청나게 큰 변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네.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한 민족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저는 약간 그렇게 약간 뭐 그 견광부회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예. 좀 그렇게 좀 해석을 조금 달리하는. 그래서 이 대목이 저는 그 당시에 가장 충격적인 대목이었어요. 의원님 이 책 저희한테 이제 추천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잘 읽었는데 또 어떤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세요? 그 청소년들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이제 이 책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떤 특질을 갖고 있는 거냐 예. 그거에 대해서는 참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물론 이제 이 50여 년 전에 쓰여진 이 한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원형에 대한 해석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좀 많이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다를 왜냐하면 수도 이때는 있지. 상당히 암울했던 시기에 그렇지. 썼잖아요. 최빈국이던 시기.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른 해석이 가능할 텐데 네. 이어령 선생님의 이 책과 또 최근에 나온 뭐 여러 가지 또 한국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같이 좀 비교해 보면서 읽어보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떤 문화적 또 역사적 원형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청소년 시기에 네. 좀 고민을 해볼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책의 내용이 옛날엔 더 깊은 울림을 줬을 거고요. 이런 걸 많이 극복하게 해준 게 한류 현상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제 의원님 이제 이런 국회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이거는 꼭 좀 내가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목표가 어떤 게 있으십니까? 기술 패권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의 반열로 올라섰는데 이 선진국이 조금 더 좋은 선진국으로 가거나 네.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미래 기술 혹은 전략 기술의 확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선도를 할 수 있어야 미중 간의 패권 시대에 우리가 그나마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전략기술 육성법이라는 것을 제가 제출을 했어요. 예.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국가가 전략기술 한 10가지 정도를 선정을 해서 육성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대한민국이 그런 탄탄한 전략기술을 확보했을 때 예.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세상의 질서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흘러온 것이기 때문에 이 질서가 쉽게 바뀌긴 어려워요. 규제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미래라는 시점으로부터 현재로 당겨오면 질서가 좀 다른 각도에서 구축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가져야 될 미래의 좀 비전이라고 보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네, 네. 예,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의정 활동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은 어때요? 처음에는 인상이 뭐
이렇게 별명도 한국 빅테크 저승사자 막 이래가지고 조금 무서우신 것 같았는데. 저승사자. 네. 근데 이제 또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유쾌한 부분이 많으시고 재밌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말 잘 듣는 의원님이 되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영화 문제도 말 잘 들으니까 잘 맞아.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의 말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위평론가 이 책 한 줄 평 가능하겠습니까? 네. 저는 이 책의 한 줄 평을 소소한 생활에서 발견하는 한국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책에 대한 비판이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비판이 있냐면 이 여는 말이 풍경 뒤에 있는 것이라는 이제 챕터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어령 선생이 그 한국인들의 어떤 민중들의 삶을 보는데 그게 그냥 자기도 같은 처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찌푸차를 타고 가면서 외부인의 시선에서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일종의 좀 타자화된 시선 아니냐라는 비판도 없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통찰력들 그것이 우리의 어떤 특질을 알아차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령 선생님께서 이제 지난 2월에 소천하시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이제 이루어졌지만 정말 우리 지성사에 큰 획을 그은 어른이셨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분을 잃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왜 큰 분들은 가고 나면 더 마음이 텅 빈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느낌들을 많이 얘기하셨다는 점에 있어서 오늘 이 책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치인 조승래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한국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은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질문은 사실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은 지금도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국뽕에 취하자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집단이 결국은 세상을 리드하게 돼 있다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소 좀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이고 자긍심을 갖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회사에 임했으면 좋겠고 다만 정치가 자긍심을 갖는데 만큼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못 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정치도 대한민국 국민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데 있어서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나이로 봤을 때 젊은 정치인은 아니시지만은 지금까지 해오시는 정치 스타일이나 지금 해가실 일들이 참 젊은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정치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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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모익지의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각계 전문가의 도서 리뷰를 만나보는 코너 금주의 서평과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그럼 먼저 주목받고 있는 사회과학 분야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 책은 유럽 최고의 미래학자 마티아스 호르크스의 책 메타트렌드 시대가 온다. 위기 뒤의 희망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인류의 삶과 생각엔 어떠한 변화가 생겨날까요? 저자는 메타트렌드는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것은 더 나은 것을 제공한다는 신호다. 코로나는 우리 활동의 의미에 관해 부드럽지만 단호한 물음을 던진다. 많은 사람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최소한 의문을 품을 것이다.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일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0년이나 20년이 지난 미래에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돌아보게 될까라는 물음을 던지는 책 메타트렌드 시대가 온다. 위기 뒤의 희망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윌 버킹엄의 타인이라는 가능성입니다. 윌 버킹엄은 아내와 사별하고 시리에 빠져 지내다
일면식도 없던 이들에게서 큰 위로를 받은 경험을 계기로 낯선 이의 의미를 되짚어보게 되었는데요. 낯선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확실성을 안긴다. 천사일까? 악마일까? 가능성일까? 위협일까? 이 질문들에는 힘이 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상황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책 속에서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낯선 이가 가져다주는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안녕이라 인사하면 어떤 일이 생겨날지 궁금하시다면 책 타인의 가능성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성은 그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다. 이제 이야기의 절반만 말하기를 멈춰야 할 시간이다. 30년 동안 분쟁 지역 전문 기자로 활동한 저자 크리스티나 레멘 책 관통당한 몸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특별한 형태의 비극, 전쟁 성폭력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끔찍한 피해와 범죄에 대한 고발이지만 동시에 생존과 극복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아프리카와 중동, 남미, 유럽의 여러 나라를 거쳐 한국까지 세계 곳곳에서 전쟁 성폭력을 겪은 여성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이 책에 정리했습니다. 책 속에는 상처 입은 여성, 그리고 살아남아 일어서고 발언하며 정의를 위해 싸우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가혹한 삶을 이겨냈고 이겨낼 것이며 살아있으며 살아갈 그들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책 관통당한 몸이었습니다. 다음은 독서의 길잡이가 되어줄 전문가의 책 리뷰를 만나보는 순서 금주의 서평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 서평책은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의 책 둠, 재앙의 정치학입니다. 서평자 이문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최신 저서 둠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해 역사를 통해 반복되는 재난의 발생 패턴과 시스템을 규명하고자 한다라고 이 책을 소개합니다. 또한 퍼거슨의 관점에 의하면 재난의 불확실성이 고전적 의미에서 비극이고 파국을 예고하기도 하지만 재난의 폐탈을 재난스럽게 만드는 것은 재난의 위기관리와 같은 인재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재앙은 결국 인간이 만든 것이다. 전 지구적 재앙은 인류에게 무엇을 남기는가에 대해 말하는 책, 둠, 재앙의 정치학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서평책은 세계 미래보고서 2022 메타 사피엔스가 온다입니다. 서평자 심진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전략연구센터장은 본서의 구성은 우주시대, 로봇과 인간의 공존시대, AI 메타버스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시대, 수면 연장의 시대 등을 넘나든다. 미래사회의 양상에 대해 기대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일반 독자들에게는 충만한 울림을 전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판단된다 라고 이 책을 소개합니다. 전 세계 66개국 4,500명의 전문가, 학자, 기업인이 전망하는 새로운 문명의 축이 될 6가지 메타 트렌드에 대해 말하는 책 세계 미래보고서 2022 메타 사피엔스가 온다를 추천합니다. 오늘도 국회도서관 추천도서로 즐거운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과 함께 찾아뵐게요.